한국 축구대표팀이 손흥민과 황희찬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강호 이라크를 맞아 홈에서 값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024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한국과 이라크가 맞붙었습니다. 이날의 경기는 대표팀이 한국에서 치르는 2024년의 마지막 홈경기인데요. 이후 11월에 치러지는 쿠웨이트와 팔레스타인의 경기는 모두 원정 또는 제3국에서 치러지는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이니 만큼 승리가 간절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또한 이 경기는 조 1위 한국과 조 2위 이라크가 정면 충돌한 데다가 특히 비주 한국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이라크인 만큼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 B조에서 1위로 독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이라크와의 경기를 앞두고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록 현재 한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1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지만 역대 전적이 9승 12무 2패인 만큼 무승부를 많이 기록했다는 점과 이라크의 전력이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안컵을 포함해 올림픽, 월드컵 예선 등 무대를 가리지 않고 경기당 1득점 이상을 기록하는 이라크의 최전방 공격수 아이만 후세인과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멋진 중거리 슛으로 이라크에게 20년 만에 올림픽에서 승리를 안겨줬던 이라크의 현재이자 미래 알리자심이 포진한 이라크는 실제로 올해 치러진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 당시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은 일본을 만나 뛰어난 수비 조직력과 압도적인 피지컬로 승리를 거두기도 할 만큼 아시아에서 절대 무시받을 만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주장 손흥민의 부재뿐만 아니라 지난 6일안전에서 발생한 황희찬과 엄지성의 부상으로 공격진이 큰 타격을 입어 비록 이승우와 문선민을 대체 발탁하였다고는 하나 계획에 큰 차질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진 않겠지만 비기지 않을까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은 이날 전반전에는 뒤로 볼을 돌리며 침착하게 이라크에 맞섰습니다. 이라크 역시 점유율은 한국에게 내주면서 언제든지 역습을 준비하였는데요. 실제로 위협적인 장면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대로면 볼만 돌리다 이라크한테 얻어맞은 일본처럼 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전반 40분 코리안 피를로 황인범이 오버래핑하는 서령우를 발견하고 환상적인 뒷공간 패스로 공을 전달하였고 서령우는 순식간에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배준호가 침착하게 잡은 후 오세훈에게 연결하였고 오세훈이 마무리하며 대한민국이 선제골을 가져갔습니다. 이날 오세훈의 득점은 그 의미가 매우 컸는데요. 바로 이 득점이 오세훈의 A매치 데뷔골이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선수가 뛰는 일본 클럽 마치다 젤비아를 응원하는 많은 일본 팬들은 오세훈의 득점에 반가워하며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겼는데요. J리그의 선수가 활약하면 왠지 기쁘네요. 오세훈 나이스입니다. 오세훈 최고. 오세훈은 최근에 집중 견제로 인해서 J리그에서 활약이 조금 줄었지만 이번 득점으로 실력이 다시 반등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세훈의 득점은 이라크의 최종 예선 첫 실점인 만큼 이라크에서는 긴장할 법도 했는데요. 그러나 역시 이라크는 만만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감독 유력 후보로 썰이 돌았던 카사스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라크 최고 재능인 알리다심을 투입하였고 자심은 후반 4분 만에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며 순간적으로 한국 수비의 틈새를 열었고 올라온 크로스를 후세인이 환상적인 오버헤드킥으로 마무리를 하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후반 13분에 득점과 어시스트를 기록한 오세훈과 배준호를 빼고 요르단전에서 득점을 기록한 오연규와 맞방만큼은 사디오 마네를 닮은 문선민이 투입되었는데요. 이후 문선민이 측면을 뚫고 올라가서 기회를 만들고 이재성이 공을 끝까지 살려 열어준 공을 오연규가 또다시 차넣으며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다시 한국이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득점포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반 38분 이명재가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속이고 올린 크로스를 헤딩 머신 이재성이 무려 다이빙 헤딩으로 득점을 기록하며 3대1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후반전 추가 시간 5분에 코너킥 찬스에서 실점을 다시 허용했지만 반전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고 경기는 그대로 3대2 한국의 승리로 종료되었습니다. 펠레 스코어를 기록할 만큼 골잔치가 터졌는데요. 특히 측면에서 미친 활약을 보여준 배준호와 2경기 연속 득점의 주인공 오연규 그리고 A매치 데뷔골을 기록한 오세훈 등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비록 점유율에 비하면 유효 슈팅이 다소 부족하여 답답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상위 포트의 두 팀이 공격을 주고받으며 펠레 스코어를 만들어낸 만큼 이날 열린 3차 예선 경기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경기였습니다. 거기다 오세훈과 같이 J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이 있어 특히 일본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본 축구 팬들은 자신들이 아시안컵에서 맞붙어졌던 상대인 이라크를 상대로 손흥민과 황희찬 없이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해 매우 놀란 반응이었는데요. 일본 축구 팬들의 다양한 반응을 모아보았습니다. 손흥민이나 황희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한국은 그냥 강하네요. 정말로 전화위복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없는데 이라크를 이긴 것은 대단해요. 이 정도면 거의 2위 안에 통과할 것 같아요. 마지막 실점은 아쉬웠지만요. 한국은 끝났다, 약해졌다는 의견을 종종 보는데 사실 일본이 너무 강해진 것일 뿐 오히려 한국 정도면 아시아에서는 충분히 엘리트에 속합니다. 이란과 함께 일본의 주요 경쟁팀이 될 수 있는 팀이죠. 일본보다 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손흥민, 황희찬이라는 두 공격의 기둥이 없었음에도 개인기에 의존하지 않는 팀 빌딩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과소평가받고 있을 뿐 좋은 선수들이 모여있어 정말 강합니다. 일본도 한국에게는 이기기 힘들 거고 아시아에서는 한 수 위에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순위를 매긴다면 1위 한국, 2위 이란, 3위 카타르, 4위 일본, 5위 호주, 6위 사우디 이렇게 될 것 같네요. 후반에는 이재성이 9번 위치에 가기도 하고 사이드에서 기점을 만들며 훌륭한 공격을 해주었습니다. 이재성은 손흥민과 달리 헤딩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죠. 일본이 당했던 후세인은 공중전에서 전혀 김민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리드를 잡아도 매우 공격적이기 때문에 카운터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후반에 이승우를 투입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의 실책에서 시작된 일련의 흐름으로 실점했기 때문에 더는 부름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의 MVP는 황인범과 이재성으로 하겠습니다. 손흥민이나 황희찬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든든하고 압도적인 전력이지만 그 때문에 모두가 그들에게 의존하게 되어 그 두 사람이 억제되면 공격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 전통적인 한국 축구입니다. 이번에는 손흥민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함께하지 못했고 황희찬도 거친 플레이로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얻은 두 경기 연속 승리는 앞으로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추가로 말하자면 황희찬이나 손흥민은 팀 플레이보다는 개인적으로 기회를 만들어내고 결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이해할 수 없는 거리에서 엄청난 프리킥을 당연하게 성공시키기 때문에 팀 플레이를 하게 하기보다는 개인 기술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팀에 매우 효과적이고 상대에게 가장 싫어하는 활용 방식입니다. 지금은 일본의 성장 속도가 아주 좋은 시기일 뿐 한국도 한국 나름대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중동 팀들로 가득한 조별리그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동의 강호 이라크를 상대로 3대2로 고전했네요. 이로써 한국은 승점 10점으로 선두에 올랐습니다. 이번 한국의 승리는 큽니다. 이 그룹 B에서는 당연히 무난하게 출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1위는 확실할 겁니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호주가 있는 죽음의 조 C그룹에 들어갔다면 이렇게 쉽게 승점 10점을 얻는 등의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을 것 같네요. 운이 좋은 한국입니다. 월드컵 본선에서는 어떨까요? 첫 경기에서 팔레스타인과 이기고 이라크와 3대2의 접전 승리를 거두는 팀의 실력이라면 월드컵 본선에서 16강 진출은 꽤나 어려울 것 같네요. 손흥민의 부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앞으로 한국 축구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라크를 상대로 힘든 경기를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없는 쪽이 오히려 자유롭게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 경기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걸까요? 일본과 한국의 승점이 같아졌네요. 이라크는 그 후세인이 오버헤드킥으로 동점을 만들었지만 오늘은 한국이 승리에 걸맞은 경기를 했습니다. 손흥민의 부재가 좋은 방향으로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그가 돌아왔을 때 결과가 좋지 않으면 파장이 이겠네요. 아이러니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손흥민이 없는 쪽이 더 단결해서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부상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희찬도 부상으로 빠진 주력 선수들이 없는데도 한국은 여유롭게 통과할 수 있다는 거네요. 한국은 손만 있다고 말하며 아시안컵에서 이라크에게 참담하게 패한 나라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오늘도 호주 상대에게 참담하게 이겼죠. 현실을 잘 볼 수 있어서 좋았네요. 특히 일본이 자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대인 이라크를 상대로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준 한국 축구의 퍼포먼스를 보고 어떤 일본 축구 팬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이상하게도 이라크를 어려워하지 않지만 인접한 강호 이란은 한국에게 전통적인 천적입니다. 벤투 감독 이전에 제대로 이긴 적이 거의 없죠. 일본은 이란과의 상성이 나쁘지 않지만 이라크에게는 몇 차례 고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은 한국에게 패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이란은 모던한 축구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한국과 이라크는 원래 파워풀한 축구가 강점입니다. 이를 한국을 중심으로 보면 한국은 모던한 축구에는 약하지만 파워풀한 축구에는 대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본은 예전부터 파워풀한 축구에 약해서 이라크에게 고전하지만 모던한 축구로 전환하려는 한국은 상대하기 쉬운 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일본 팬들은 현재 한국이 처한 협회의 문제나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도 제각각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는데요. 정확한 사안을 모두 알고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외로 꽤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의 한국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에 대한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한국은 이 정도의 힘은 있죠. 카타르 대회 최종 예선에서도 중동 팀들로 가득한 그룹을 뚫고 나갔으니까요. 손흥민을 비롯한 주요 선수들이 없으면 꽤나 불안해지는데 그걸 버틸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모양새가 안 좋아도 상관없다면 어떻게든 될 겁니다. 하지만 협회의 혼란은 괜찮을까요? 애써서 대표팀이 분투한 것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최근 유소년 세대의 강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강화 계획에 수정도 되지 않는 것은 한국 축구협회의 혼란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일본도 여러 종목에서 협회의 혼란이 있으니 남의 일이 아니죠. 일본이나 한국이나 협회가 내분이나 금전 다툼을 일으켰어 선수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명보는 월드컵에 4회 출전했고 출전 경기 수도 아시아에서 가장 많습니다. 히딩크와 아드보카트의 지도를 받았으니
그만큼 다양한 전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비가 정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아직 2번의 대표팀 소집만 있었고 겨우 2주 정도밖에 훈련하지 못했으며 부상자가 많아 최상의 멤버를 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11월에 2경기를 잘 넘길 수 있다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멤버만 보면 아시아에서도 최강국 중 하나니까요. 특히 오세훈과 오현규가 득점을 하고 있는 것은 큰 성과입니다. 젊은 선수들도 나와주고 있고 본래 홍명보는 국민적 영웅이니 이번처럼 정치적 다툼에 휘말리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한국은 요르단전과 비교했을 때 볼 돌리기가 더 매끄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 간의 거리감도 좋아졌어요. 하지만 코너킥에서의 2번째 실점 장면에서는 좀 수비가 아쉬웠습니다. 긴장이 풀렸던 걸까요? 홍명보는 팀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 말들이 오갔지만 홍명보가 그렇게 나쁜 감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협회의 파벌 다툼에 휘말려서 좀 안타깝습니다. 에이스 없이 치른 2경기도 무난하게 이겼고요. 4경기를 치르고 승점 10점을 기록했으니 누구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겠죠. 결국 일본, 이란, 한국은 월드컵에 갈 것 같고 아마 호주도 함께 갈 거예요. 문제는 협회입니다. 홍명보의 능력이 아닌 협회의 문제가 홍명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뿐이에요. 제대로 선임되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협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승리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날 이라크와의 경기에서는 이승우가 무려 5년 4개월 만에 국가대표로 복귀한 경기로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아쉽게도 이승우 선수는 후반 늦게 교체 투입되어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후에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한편 중동에서 나름 어렵다는 상대인 중동의 강호 요르단과 이라크의 2연승을 거두고 승점 6점을 가져온 대한민국은 에이스 손흥민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만 홍명보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부호가 붙는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주로 선수들의 개인 역량으로 흐름의 반전을 노리거나 교체 카드로 경기력을 올리는 것은 좋지만 미리 준비된 세부 전술들이나 득점 방식들이 단조롭다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크리스만 또한 없는 전술을 선수 교체로 인해서 억지로 승리를 왔던 사례가 있고요. 대신 선수 부상, 중동 원정 등 워낙 쉽지 않은 일정이기도 했고 월드컵 최종 예선 첫 4경기에서 승점 10점을 획득한 것이 97년 차범근호 이후 무려 27년 만인 만큼 성과를 이뤄낸 데에서는 박수를 보내는 것이 맞다는 의견 역시 많습니다. 결국 월드컵은 진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출하고 본 무대에서 진짜 평가를 받는 것인 만큼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본선에서 통할 수 있는 좀 더 세밀한 공격과 수비 전술을 다듬어야 하는 것이 다음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축구 국가대표팀의 다음 경기는 공교롭게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일전에 열린 현안지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험난한 대한축구협회의 국정감사가 10월 22일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날 출전하는 선발 선수로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유력한 만큼 모든 한국 축구팬의 이목이 다시 여의도 국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찰진TV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